이번에는 60204-1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전이 접속. 보호 접지 접속 및 기능 접속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보호 접지는 Protective Earthing을 말하는 거고, 기능 접속은 Functional Earthing을 말하는 거죠. 예, 이제 보호 접지는 감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단락이 발생을 했을 때 감전 하는 거죠. 이게 접지가 안 돼 있으면 사람한테 오니까 상황하겠죠, 그러면. 네, 그래서 보호 접지는 생명 접지죠, 생명 접지. 기능 접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기능적인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렇더라도 갑자기 기계가 오작동하고 그러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기능적으로 이제 좀 접지를 잘 해놔서 노이즈가 좀 덜 타게. 낙뢰, 이제 제어 회로에서 낙뢰는 큰 영향을 주진 않는데, temporary 오버 볼테이지가 생길 수는 있어요. 스위치 같은 거 이제 껐다 켰다, 트랜스포머 껐다 켰다 하다 보면은 생길 수는 있는데, 이제 낙뢰에 의한 서지는 제어 회로 쪽에는 좀 덜하다고 봐야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호 접지하고 기능 접지를 따로 쓰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같이 쓰는데, 그림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예. 여기 보면은 이 P가 이제 Protective Earthing, 보호 접지가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별도로 이제 옥에다가 이렇게 접지를 해서 올려서 쓸 수도 있어요. 얘를 없애고 이렇게 같이 써도 되고, 이제 TT 파워 같은 경우는 이 P를 안 가져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이걸 꼭 해야 되죠. 이제 그 접지 표시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이제 보호 접지 표시예요. 이제 분기를 해서 덕트에도 연결하고, 다른 이제 프레임이나 메탈 파트, 이제 요게 컨듀잇, 그러니까 이제 메탈 컨듀잇 같은 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번이 메탈 컨듀잇 같은데, 네, 메탈 컨듀잇.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케이블 트레이 같은 데에도 접지를 하고, 이제 사람이 닿을 만한 데들은 죄다 이렇게 보호 접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드라이브라든지 모터. 그리고 이제 요 T1이 이제 지금 제어 회로잖아요. T1 이 자체 트랜스에도 이제 1차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보호 접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요 12번 요게 이제 기능 접지가 되는 거예요. 이 제어 회로 지금 그려놓지는 않았는데, 이 제어 회로 쪽은 이제 접지를, 이거 보호 접지로, 감전 때문에 이제 보호 접지 하는 게 아니고 제어회로 기능적으로 문제 생기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기능 접지인데, 이 제어회로 쪽은 접지 연속성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쪽은 감전에 관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접지 연속성을 해서 보호 접지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머시너리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호 접지 접속 회로, 이제 녹황색을 일단 써야 돼요. 녹황색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단자 사인 마크 있죠. 접지 표시에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2.5 스퀘어 이상 이제 뭐 이런 보호 접지 할 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뭐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부분, 움직이는 부분 뭐 이런 데 접지를 해야 되는 경우면 이제 좀 가늘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4 스퀘어짜리로 이렇게 좀 굵게 해야 됩니다. 뭐 이제 문 같은 경우는 자주 열고 닫으면은 이제 굽혔다 폈다를 이제 반복하게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러면 이제 가늘 경우에 이제 좀 좀 끊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굵게 하고, 이제 그것도 좀 우려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스트립 구조로 되어 있는 접지 스트립 그 바가 있습니다. 스트립 케이블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거 좀 이따 이제 사진 한번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보호 접지가 안 돼 있는 데다가 이제 이렇게 보조 접지선을, 녹황색 보조 접지선을 이제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프레임에 이제 잘 그 2개 이상의 나사를 이용을 해서 잘 부착이 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따로 보호 접지선을 안 날려도 됩니다. 이제 뭐 혹시나 해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중화해서 그 보조 접지선 녹황색 선을 3mm든 2.5든 이제 날리는데,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있어요. 예. 약간 좀 전에 그림에서도 봤지만은 이제 사람이 닿을 만한 곳에 이제 도선이, 보통절연이 이제 무너져서 단락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됐든, 뭐 그게 뭐 전선관이 됐던 트렁킹이 됐던 뭐가 됐든 보호 접지를 날려야 돼요. 보조 접지 선을, 녹황색을. 이제 뭐 그 사람이 닿는 부분이더라도 너무 이제 그 이렇게 5cm 5cm 요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안에 이제 뭐 전선이 탈착이 되더라도 닿을 염려가 없는 부위, 감전 부위가 좀 감전 부위가 충전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부분들, 이런 부분은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위험 분석을 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 파일에다가 이런 내용 적어 놓으면 좋겠죠. 음. 그 보호 접지 도선, 이제 구리선으로 이제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녹황색 구리선으로 이제 보조선을 다 날린다. 웬만한 이제 그 충전부가 될 만한 부분은 뭐 그게 이제 뭐 구조적으로 그 접지가 잘 돼 있던 안 돼 있던 상관없이 보통 보조 접지선을 대부분은 날려 놓습니다. 해놓고 그게 이제 뭐 안전하죠.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접지선이 날리려고 봤더니 너무 멀어요. 그 모터, 예를 들어서 모터가 컨베이어인데 뭐 저 끝에 있어요. 근데 컨베이어 모터가 보조 접지선을 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뭐야 그 원체 그 컨베이어 벨트 프레임 자체에 잘 부착이 돼 있고 접지 연속성을 해보면 충분히 나와요. 예를 들어서 0.15옴, 뭐 0.0015옴 막 이런 식으로 낮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굳이 거기다가 보조 접지선을 안 날려도, 그렇게 날려도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워낙 그 프레임 자체가 접지가 잘 돼 있어서. 뭐 그럴 경우에는 굳이 그 보조 접지선을, 왜냐하면 덕트를 이제 다 깔아서 매입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그거 하나 하려다가 일을 더 만들고 다른 문제도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위험 분석을 해서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 뭐 어쨌든 사람 닿는 부분은 아까 그 그림에서 봤지만 사람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보호 접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이제 이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보호 접지선이 들어오고 다 들어가죠. 이게 전부 보조 접지선 날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개중에는 프레임에 이제 완전히 밀착이 돼 있고 접지 연속성 시험을 해보면 이제 잘 나오더라도 이렇게 날려주는 게 좋습니다. 연결을 이렇게 해주는 게. 아까 같이 이제 특별히 이제 오히려 그 보조 접지선이 방해가 되고 관리가 힘들고 더 뭐 문제를 더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그 경우에는 위험 분석을 해서 뺄 수 있습니다. 예, 접지 연속성이 안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접지 연속성 시험을 하는 장비들이 뭐 많이 잘 나와 있는데 이제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전압과 전류를 이제 측정을 해서 저항을 잰 경우에요. 전압하고 전류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케이블 로스만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 실질적으로 쇼트가 날 만한 곳을 찾아서 거기부터 이제 메인 부스바 접지까지 저항이 얼마인지 측정을 해보면 이제 그 차단기에서 거쳐서 나오는 그 단락 전류의 양과 비교를 해봐서 그 단락 전류를 결정하려면 이제 뭐 배선이 중요하죠. 배선이 가늘면 단락이 되더라도 서플라이에서 아무리 공급을 해줘도 배선이 가늘면 이제 저항이 빡 높아지고 전류는 이렇게 많이 흐를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그 상도체에 몇 스퀘어짜리가 몇 메타 배선이 돼 있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흐를 수 있는 단락 전류를 이 접지 연속성 구간에서 흘릴 수 있냐. 네, 그 도선의 저항보다 낮아야 이제 이렇게 흐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0A를 흘려서 이제 그 전압 볼테지 드롭을 보고 저항을 이렇게 계산해 내면 됩니다. 요거를 한 번에 하는 기계들도 있으니까 구매해서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이제 해주는 접전속성 시험 장비들도 있어요. 네, 이제 보호 접지 마크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단자에. 색깔도 녹황색 지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PVC 선을 써도 되고, 아까 같이 이제 뭐 많이 움직여야 되고, 뭐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경우면 이제 그 부스 이게 스트랩이라 그러죠? 네. 접지 스트랩을 써서 문 같은 데 이제 움직이는 부분에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보호 접지 접속 회로. 이제 그 기계 내부에 그 누설 전류가 이제 있는 누설 전류가 좀 나오는
그런 부품들, 드라이브나 뭐 EMI 필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한두 개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뭐 복잡한 제어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1mm씩 계속 모으다 보면 10mm가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은 이걸 이제 대책을 세워야 돼요. 10mm 넘어가면은 이제 뭐 이게 심장 약한 사람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기절할 수도 있어요. 10mm 정도면. 굉장히 셉니다. 10mm. 약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10mm 정도에 한번 감전이 당해봤는데, 오, 이거 그냥 건강한 사람도 위험해요. 음, 이렇게 10mm가 넘는다. 측정을 해보면 돼요. 이게 더미를, 그 누설전류 더미가 있어요. 그걸 써가지고 10mm가 넘는지 확인해보고, 넘으면 이제 대책을 좀 세워야 돼요. 대책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접지가 이제 접지선을 이제 두껍게 하는 거죠, 일단. 그다음에 그게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항상 감시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제 이런 배선 단자 작업 해놓은 데다가 절대 요거 분리하지 마세요. 뭐 어쩔 수 없이 분리하더라도 반드시 부착하세요. 네,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감시 해도를 하나 뭐 비싸긴 해도 이제 그걸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모니터가 됩니다. 그래서 알람 띄우게 해서 접지를 해라. 틀려 있다. 뭐 이렇게 알람을 띄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0mAh를 초과하지 않게 이거를 이제 뭐 좀 용량이 된다 그러면 복권 트랜스를 쓰면 누설 전류를 막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1대1 트랜스 쓰면은 복권 트랜스 특성상 1, 2차를 도전적으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누설 전류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신 이제 뭐 드라이브가 뭐 10개를 돌려야 된다 그러면은 트랜스가 좀 커지겠죠. 네, 뭐 그것도 삼상 트랜스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어렵게 되겠죠. 그런 말은 쉬운데 구현하는 게 쉽지 않죠. 하여튼 10mAh가 넘어가면 이런저런 문제가 잘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거 꼭 누설전류 더미를 가지고 재봐야 됩니다, 이거. 의심나면. 그냥 뭐 모터 하나, 드라이브 하나 있어서는 안 넣는데, 모터든 드라이브든 10mA 넘어가면은, 그쵸, 부적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증은 안 나서 한두 개 가지고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네. 근데, 여러 개 이제 장착을 할 때, 의심 날 때, 이제 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뭐, 위험관리 파일에, 위험 분석 파일에도, 뭐, 이런 것 좀 내용이 있으면 좋겠죠. 미리 나왔네요. 높은 누설 전류 효과를 제한하는 방법. 변압기, 이제 뭐, 복권 트랜스가 되는 거죠. 이걸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있어요. 네, 보호 접지는, 뭐, 이제, 기계 정기 시험에서는 반드시, 뭐, 이제, 시험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변압 전류 이제, 전류 10A 흘리고, 볼테이지 전압해서, 이제 저항이 얼마나 나오나, 이제 그거 0.1 이하, 또 내지는 이제 상도체 구리선의 카파 컨덕터의 피지컬 프로퍼티, 전도도의 저항보다 낮게 나오는지, 이제 그 보는 거잖아요. 간단해요. 원리 자체는. 기능 접지는 이제 뭐 기능사항에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표시도 이제 뭐 이런 표시가, 프레임 접지 표시가 있고, 그
원래 그 보호 접지 마크에 동그라미만 빼면 또 이제 그게 기능 접지 역할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 이제 제어 회로의 전원 공급. 그러니까 뭐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전원 회로하고 제어 회로는 완전히 좀 그 스케일이 달라요. 그 1차 측 전원 회로는 그 뭐 엄청난 양을 쓰죠. 전류든 뭐 전압이든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는데 제어 회로는 거의 뭐 천분의 1, 만분의 1도 안 써요. 그 대신 그거를 이렇게 이제 1차 회로와 도전적으로 연결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어 회로만을 꾸미기 위해서 복권 트랜스, 제어용 복권 트랜스를 쓰는 거예요. 뭐 삼상 이제 뭐 아니죠, 380을 받아서 단상 220으로 라이브하고 뉴트럴 0레벨 맞춰주고. 그러니까 제어 회로에 쓰는 단상 부품들은 이제 그 단상 인증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어회로 복권 트랜스를 써서 이렇게 보호를 안 해주면 못 씁니다. 이 단상 인증 제품들이. 사용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그 1차 측 전원회로에다가 막 붙이면 안 돼요. 그 이 단상 인증 제품들은. 꼭 복권 트랜스를, 복권 변압기를 써서 인증 난 걸 써서 하셔야 된다. 이런 이제 규격들이 있어요. 제어회로 전압. 그쵸. 제어회로가 뭐 단상이잖아요, 기본. 그리고 이제 전압도 뭐 230 요 정도예요. 220이나 AC로 할 것 같으면. 그리고 277을 넘어서면 안 되고요. 60Hz일 때. 220 뭐 대부분 이제 DC로 많이 하죠. AC로 하더라도 이렇게 이걸 넘으면 안 되고요. 제어용 스위치 하나만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3A 250V 그러면은 이제 요 범주 안에 들어오죠. 뭐 단상기기인데 뭐 제어기기인데 300V 전격? 이거 필요 없어요. 그쵸?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상은 그런 전원을 일부러 만들지 않으면 쓰지도 않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이 정도 범주 안에 있어야 돼요. 제어 과도가잖아. 제어회로. 이제 요게 조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과도가 전압은. 이제 과도가 전압이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임펄스 볼티지로 표현이 돼 있어요. 과도가 전압. 뭐 임펄스가 들어오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이제 전격이라는 말은 음, 이제 그 범위 내에는 견딜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카테고리를 나눠놨어요.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어느 정도의 임펄스 전압을 이제 견딜 수 있는지. 이제 지금 보면은 삼상 Y 결선이잖아요. 요 부분이. 요거는 삼상 델타 결선이고, 네, 요건 이제 단상이네요. 요거는 이제 단상 3선식이고, 요건 단상 이제 2선식이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쓰는 단상 콘센트들은 전부 이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중간 탭이 0이고, 뭐 이쪽 110, 이쪽 110 하면 이제 양쪽 찍으면 이제 220, 120, 120 하면은 24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제 오버볼테이지라는 거는 접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얘네들을. 그러면 우리 그 볼테이지 라인 투 뉴트럴, 라인 투 프로텍티브 월싱 뭐 이 얘기인 거니까 사람이 밟고 있는 발을 기준으로 지금 라인 전압을 봐야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 220이 라이브 뉴트럴이 이제 사람
사람이 밟고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00V 레인지잖아요. 그리고 단상이면은 그쵸, 220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오버볼테이지 캐테고리가 이제 요 라인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범주가 오버볼테이지 캐테고리 범주를 가정용이나 사무실은 2예요. 2. 콘센트에 꽂을 수 있는 OC가. 그럼 이제 2500을 임펄스를 견딘다는 얘기예요. 해당 제품이. 근데 이제 뭐 아답터나 이런 그 SMPS 복권 트랜스가 들어가 있는 뒷단들, 2차단들은 이제 오버볼테이지 캐테고리가 1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 우리 휴대폰 그 어댑터 2차 측을 말하는 거죠. 거기는 이제 임펄스가 2 이상 뜨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 뭐 프린터 이런 것들은 2500이 안 넘는다고 보는 거고, 3은 이제 기계들입니다. 4000V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이거는 뭐 번개가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3부터는 카테고리 2만 해도 템포러리한 어떤 그런 트랜지언트인데, 3만 되더라도 템포러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서지식, 그러니까 번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직접 타고. 그죠? 그리고 이제 4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수전실 뒷단을 말하는 거고, 수전실까지, 그러니까 이제 전송 선로를 거쳐서 수전실까지 그 캐테고리는 4예요. 되게 높죠? 6kV.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보통 기계들은 단상이 아니고 3상이니까 이제 여기 그 볼테이지 대 라인 투 뉴트럴이죠. 그럼 맞죠. 이 부분이.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더 높으면 이제 600 레인지를 봐야 돼요. 이거를 왜 보냐? 이거에 따라서 공간거리가 달라져요. 연면거리도 달라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렴거리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오버볼테이지 캐테고리를 2를 쓸 거냐 3을 쓸 거냐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버볼테이지 캐테고리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뭐 인증 부품을 다 사서 장착을 하되 캐테고리 2로 인증이 난 걸 3에다가 이제 연결하고 그러면 안 되기도 해요. 자전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걸 이제 여기다가 연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도가저나 이 기준표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절이네요. 제어회로. 정지 스톱 펑션에 대한 캐테고리가 있어요. 0, 1, 2. 0은 그냥 회로 그냥 도전적으로 확 분리하는 거고, 1은 이제 그 정지시키고 분리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전원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세우는 거예요.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이머전시를 누르던 정지 버튼을 누르던 이 세 가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팍 끊어지든지 쓴 다음에 끊어지든지 아니면 세우기만 하든지. 특정 요구 사항에서는 이 2번은 허용을 않기 때문에 이제 0이나 1만 허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도 개념을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시작 버튼은 이제 뭐 일단 다양합니다. 이 버튼 제어 버튼은 그냥 푸시 버튼도 있고 이렇게 로타리 버튼도 있고 실렉터 버튼도 있고요. 이머전시 버튼도 있고 도어락 키 스위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미트 스위치, 뭐 이런 레버 스위치라고도 하죠. 그런 스위치도 있고. 시작을 하게 되는 접점을 붙여주는 입력해주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안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가동 유지, 홀드 투 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잡고 있을 때만 러닝이 되는 경우, 이네이블링은 이제 특정 포지션에서만 이제 동작을 하고 더 세게 쥐거나 놓으면 놀라서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면 꺼지는 이제 그런 스위치예요. 이네이블링 스위치는. 안전 쪽에서는 또 이제 이런 기능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죠. 또 시작하고 이제 보통 정지 버튼을 같이 쓰거든요. 두 개를. 그러니까 뭐 시작은 무조건 정지를 누르면 시작은 무조건 서야 돼요. 우선권이 이제 정지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또 뭐 정지 범주 0. 그러니까 주전원은 끄면 그냥 MC 그 접점 분리되듯이 탁 그냥 도전적으로 분리가 돼야 된다. 이제 아까 그 개념이죠. 좀 전에 얘기했던 비상 차단, 비상 정지. 뭐 이제 비상 정지는 이 자체가 안전장치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 사고를 더 와전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어떤 사고 직전에 비상을 눌러서 세우면 예방 효과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비상을 누를 때는 이제 사고가 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상정지 자체가, 비상차단 자체가 일단 그 예방, 어떤 여러 가지 성격이 있긴 하지만 사고를 이제 근본적으로 막는다고 보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비상정지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0947-5-1을 당연히 적용을 해야 돼요. 제어 스위치, 산업용 제어 스위치 같은 경우는. 그리고 60947-5-5번. 거기에 이제 비상 스위치만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기계 측면에서는 13850을 또 적용을 해야 돼요. 기계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 그죠? 이런 정지범주, 그러니까 이제 눌렀을 때 그냥 도전적으로 분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너셔 관성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제 기다렸다가 세워야 되는 경우, 정지한 다음에 이제 전원을 끊는다거나 뭐 이런 요구사항들이 세부적으로 있는 거예요. 비상정지, 비상차단은 무조건 우선순위예요. 의도된 정지가 돼야 돼요. 기능 안전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상정지는 말 그대로 정지를 시키는 거고 비상차단은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 범주가 그냥 0이에요. 그래서 비상차단은 그냥 무조건 차단하는 거예요. 비상정지는 이제 그 기구부를 어쨌든 세워야 되는 거고요. 비상정지나 비상차단을 원할 때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란 바탕에 빨간색 버튼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뼈하면 가드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뭐 그냥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버튼이 눌리지 않게. 이렇게 돌출형으로도 있고, 이렇게 함체에 넣어서 또는 펜던트로 올려서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제 내부 조명을 넣을 수도 있고요. 비상 스위치. 또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림 위주로 볼까요? 단일 고장 고려. 이게 이제 엔드 스톱을 보통 리미트 스위치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만 보통 하면은 이제 얘가 고장 날 수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게 막 넘어가 버리잖아요. 여기 엔드 스톱 물리적으로 지금 여긴 프로파일에다가 안 달아놓은 것 같은데, 이제 얘네들이 다 고장 나더라도 그냥 가서 정지할 수 있게끔. 얘네 스위치는 또 하나만 하지 말고 두 개로. 그래서 이제 하나가 엔드 스톱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런 위험 분석 괜찮죠? 홀드 투라는 이제 보통 자동 생산을 하잖아요, 기계들이. 자동으로 막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특정 구간,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거나 그러면 한번 돌려봐야 되잖아요, 정비를 하고 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모드 자체를 이제 그 세팅 모드, 매뉴얼 모드로 전환을 해요. 그러면 이제 홀드 투런 버튼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를 때마다 저속으로 작동이 되도록.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제어를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기계가. 그러니까 이런 안전장치로 전환해서 제어하는 방법들, 뭐 그런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양수 제어. 뭐 양수 버튼도 이제 13851이 따로 있어요. 중요하다는 얘기고. 뭐 이건 이제 규격을 잘 지킨 버튼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생겼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플래시 같은 거 위험하죠. 한 손 거치고 한 손으로 누르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예, 작업 공작물을 이제 다이에다 올려놓고 나와서 안전지대로 나와서 양수로 이제 눌러서 작동시키도록. 이네이블링 제어. 뭐 이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온이 이제 중간 어디쯤 있는 거예요, 포지션이. 그래서 꽉 잡거나 놓거나 다 이제 오프예요.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 적당한 위치로 딱 잡고 있어야만 이제 켜지는 거고, 요런 거 이제 뭐 그 로봇팔 같은 거 수동으로 제어할 때 요런 거 쓰면 좋겠죠? 로봇팔이 동작하다가 잘못해서 시퀀스가 안 맞아서 이 정비사 여기 유저 쪽으로 와서 들이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딱 놓으면 멈추도록. 그럼 무선은 잘 안 씁니다. 무선은 안전장치로는 잘 안 쓰는데, 요즘에는 하도 그 무선 제어 시스템이 많아서 그 무선은 이제 뭐 고동 제약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능 안전으로는 이제 이건 잘 안 쓰고요. 위험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많이 쓰게 됩니다. 무선 얘기가 많네요, 여기는. 무선은 일단 뭐 일단 건너가고요.
이렇게 그냥 읽어보시면 아실 만한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좀 고장나면 위험한 경우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뭐 비상 스위치라든지 도어 스위치라든지 릴레이를 써도 일반 스프링 릴레이가 아니라 이제 레칭 릴레이를 쓴다거나 이런 안전한 부품을 써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정의해 놓은 규격이 있어요. 퍼포먼스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BCD 2등급이 있어요. ISO 13849-1 2번은 이제 가이드고요. 다음에 IC 62061은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레벨이 있는 부품을 사용을 해야 돼요. PLD나 D나 E는 이제 또 리더너시 이중화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입력, 로직, 출력 전부 다 그 요구사항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당 고정 확률을 낮춰야 됩니다. 어디까지? 목표한 MTTFD까지. mean time to failure죠. dangerous failure, MTTFD. 그래서 이제 입력 장비 스위치류들은 이제 일렉트로미케니컬한 컴포넌트들은 MTTFD가 이제 계산하는 그 입력 사항으로 비텐디 값을 넣어야 돼요. PFH나.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 그 부품의 기능 안전 요구 사항들을 그 해당 규격에서 이제 찾아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BTND나 PFH를 구해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위험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제어 회로예요. 여기 지금 라이트 커튼을 예를 들었네요, 그죠? 예, 딱 보면 들어올 때부터 이제 이게 투 채널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기를. 여기도 지금 K1, K2. 이제 출력도 이제 여기 보면은 KM1, KM2. 이런 식으로. KM1하고 2는 이제 위험을 발생시키는 이 모터의 전원을 끊는 MC예요. 하나로 안 끊고 두 개로 끊죠. 이중화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력 장치부터 로직, 아웃풋까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조 접점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모니터 접점을 이제 또 입력으로 넣어야 돼요. 여긴 지금 입력이 피드백 KN1, 2에 대한 피드백이 여기 있네요, 그죠? 피드백 루프 작동을 했는지까지 그래야 이제 이 전체가 PLD 또는 E를 만족하는 그런 채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라이트 커튼을 입력 장치로 했는데 이게 다양하게 이제 될 수 있어요. 도어 스위치, 비상 스위치, 인터락, 키 스위치, 이네이블링 스위치, 아까 봤죠? 홀드 트런 스위치.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레벨 D나 E가 만족돼야 되는 쪽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그 그림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여기 이제 좋은 예시가 있죠.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모터가 여기 안에 있다 치고 요거 이제 가드예요. C는 뭐 클로즈 상태고 O는 오픈 상태죠. 열리면은 위험하니까 여기 열릴 때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을 해서 이제 릴레이를 끊죠. 그러면 릴레이 접점이 이제 끊기면서 모터가 쓰면 열려도 되는 거죠. 자, 입력은 이제 요 액추에이터는 이제 요 가드가 이제 액추에이팅을 해주죠. SW1A를 입력은 얘가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포지티브 오프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릴레이가 이제 그 로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받아서 출력은 이제 얘가 되는 거죠. MC. 채널이 한 채널밖에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를 등급이 이제 이게 퍼포먼스 레벨이 뭐 낮아요. B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A나 B. 자, 이거는 이제 그 리미트 스위치를 두 개를 줬어요. 채널을 지금 하나 더 줬죠. 이중화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모터 세우는 방법도 CC가 뭐죠? 커런트 컨버터. 전류 컨트롤해서 모터를 세우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MC를 끊어서 세우는 방법도 있겠죠. MC 끊으면서 보조 접점을 통해서 PLC에 신호를 주고, 그거를 줘서 PLC의 역할도 있네요, 그죠? 어쨌든 채널이 두 개입니다. 근데 이제 뭐 리던던시로 이제 한 건 아니고 PLC 정도 되겠네요. 모니터하는 회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역할을 하죠. 모터를 세우는 거잖아요. 가드가 열렸을 때. 또 이제 열렸을 때 세우는 겁니다. 이제 목표는 같은데 회로는 좀 복잡하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기능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간단한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일명 그럴 수도 있으나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뭐 이제 저 위에 그 회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어 회로 고장에 대한 보호. 그림을 보면서 요게 이제 1차 측 그 전원에서 복권 트랜스 써서 뭐 보통은 1대1로 해서 이제 넘깁니다. 유도시켜서. 그럼 이제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쇼트가 나면 요 1차 측이 영향을 받지는 않고 요 CP가 끊어지는 겁니다. 퓨즈나.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PNP 방식으로. 여기 보면은 얘네들은 뭐 미리암페어 단위잖아요, 전부 다. 굉장히 작은 전류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이제 흐르는 건데, 이제 이쪽을 스위치드 컨덕터 여기 써 있죠. 그다음에 이쪽을 커먼 컨덕터. 특징은 이렇게 이제 뭐 완전히 분리시킨 다음에 0레벨을 다 커먼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휴지를 여기다 넣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스위치드 컨덕터에만 넣고 그쪽에 이제 스위치를 이렇게 쭉 넣는 겁니다. PNP 방식이라고 해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뭐 안전하긴 할 것 같아요. 두 개를 끄니까. 이 방식은 잘 안 씁니다. 이 방식은 잘 안 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거하고 똑같은데 이게 커먼 컨덕터를 접지를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접지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대신 이제 이렇게 양극을 다 차단해야 된다. 뭐 그 얘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도 접지가 없죠. 접지가 없는데 한쪽만 했어요. 한쪽만 했어요. 이중절연 이렇게 다 할 수도 다 끊을 수도 있고 안 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 끊을 수도 있고 안 끊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만 놔두고 절연을 잘 해놓으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음. 이게 이제 뭐 트랜스를 중앙 탭을 해서 0 하고 이쪽 12, 이쪽 12에서 24V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아주 옛날 방식이고요. 이렇게 요즘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스위치를 이렇게 쓰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모터 하나만 떨렁 있는 경우에요. 원래 그 제어 회로는 복권 트랜스 써서 회로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이제 하나만 뭐 공구 같은 경우는 모터가 보통 하나 있잖아요. 하나. 그거를 뭐 안에다가 트랜스 써서 제어 회로 만들고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같은 제어 스위치는 단상을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좀 말이 되는데 제어 스위치가 이건 상과 상간에 들어와 버리죠. 이런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이 컨트롤 스위치가 요 릴레이가 제어 회로에 쓰도록 단상용일 텐데, 그죠? 이렇게 삼성에다 직접 걸어서 쓰는 거는 이거는 조금 비현실적인 다 마찬가지네요. 있다고만 있는 거로만 알고 계세요. 자, 요게 오히려 더 중요하네요. 이걸 보시죠. 요게 이제 제어 트랜스죠? 1대1 내지는 뭐 복권 트랜스예요. 이렇게 접지를 해서 많이 씁니다. 보통은 노출이 되니까. 기능 이제 고장이 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접지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고장이 나는지 좀 보면은 스위치트 컨덕터가 위에 있으면은 PNP 타입이라 그랬죠. 아래 있으면 NPN이고 PNP 방식을 먼저 보면은 예를 들어서 표시등 쪽에 요 앞쪽이 이렇게 쇼트가 됐다고 쳐볼게요. 단자가 이제 풀려서 뭐 이렇게 닿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스위치를 만약에 닫으면 스위치가 닫히면 그냥 이렇게 접지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그냥 무한전류가 흐르게 되잖아요. 과전류가 단락전류죠. 그러니까 그럼 휴지가 나갈 겁니다. F3이 안전하게 고장이 나면 돼요. NPN 방식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쇼트가 났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쇼트가 나자마자 램프가 켜질 거예요. 스위치하고 상관없이. 그죠?
자, 얘같이 그냥 고장 나서 아, 고장 났네 이렇게 사용자가 인지하는 게 더 안전한 거예요. 얘처럼 누르지도 않았는데 켜지는 거는 안전한 게 아닙니다. 램프는 그나마 이 정도인데 릴레이가 만약에 이렇게 돼버렸으면은 제품을 켰는데 그냥 누르지도 않았는데 막 동작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얘같이 여기가 쇼트가 났을 때 그냥 퓨즈가 나가고 고장 나야지 지가 알아서 막 동작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위험 분석을 굳이 하자면 NPN보다는 PNP가 더 안전하다. 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PNP로 설계하시라고 꼭 권장을 하세요. NPN으로 해도 되죠. 되는데 이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 내지는 고객이 우려하는데도 하겠다. 그럼 그건 책임지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침입 설정 10절이네요. 10절은 이제 뭐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은 아실 만한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펜던트로 이제 좀 그 위험한 기계 부분에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버튼 눌러가면서 이제 작동을 시키는 게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UI가 중요해요. 이렇게 위험한 데 막 붙여놓지 말고 이게 좀 떨어져서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뭐 홀드트런이나 이네이블 스위치나 이런 거 잘 해주면 뭐 이제 좀 그리고 눈에 잘 띄게 헷갈리지 않게 이 전부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제 끄고 켤 때는 이제 OI 이 표시를 하거든요. 스위치에 보면은 O 하면 꺼지는 거고 I 하면은 켜지는 거예요.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지고 얘는 이제 누를 때만 켜지고 다 이제 그런 식입니다. 이건 비상 스위치네. 이제 표시등 화면 그쵸. 이제 뭐 색깔도 사람이 보라고 이제 색깔을 주는 거잖아요. 색상을. 빨간 건 위험한 거고 홍색은 이상하다는 소리고 청색, 녹색, 백색 뭐 이런 의미가 있다. 사람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이제 타워죠. 사인 타워 표시등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5단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의미를 다 부여해야 돼요. 이렇게 보통은 3단으로 하죠. 빨간색, 황색,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표시 타워에 소리도 얘는 지금 알람이 되는 거네요. 이게 소리 나는 구멍이 있죠. 그럼 이제 뭐 연속해서 이제 소리를 내게 할 수도 있고 사람 목소리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 등을 또 이제 깜빡거리게도 할 수 있어요. U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은 다 아실 만한 내용들이고 뭐 설명을 했던 거 이네블링 이건 설명했었죠. 11절 컨트롤 기어 이것도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캐비넷이 이제 좀 이제 보통 이렇게 열쇠로 문을 열죠. 열면은 이제 막 문에다가 막 달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문에다가 원래는 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힌지 부분이
이렇게 보증이 안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이렇게 가로대가 이렇게 딱 보이진 않는데 이게 난착난착하다 그래야 되나? 이 폭이 1m가 넘으면은 이게 흔들려요. 울렁울렁하면서.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아내가. 이 케이블 접지선도 그렇고. 이제 문에다가 이렇게 막 뭘 막 달아놓으면 안 돼요. 뭐 요 옆에 좀 튼튼한 데다 달아놓던지. 이런 거는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거 위험 분석을 해서 괜찮다. 뭐 증거 자료를 어떻게 첨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하진 않아요. 물부 IP 등급, 문 개구부. 사람이 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닿더라도 뭐 60V 넘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은 손잡이든 뭐 이제 버튼이든 사람 이제 한 배꼽 정도? 에서 한 아래 위로 뭐 한 2, 30cm 정도? 그 정도에 있어야지 사람이 볼 수가 있어요. 누를 수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프렌들리하게 보여 있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수직으로 있는 것보다 약간 틸팅된 상태로 보기 좋게 보면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기계 중에는 이제 막 큰 기계들은 통로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하나야. 하나인 경우죠, 기계가. 좀 위험한 구간일 수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런 거에 대한 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기계가 커서 안으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어요. 네, 12절, 도선, 전선. 기계는 이제 내부 배선이 많잖아요. 근데 그 내부 배선이 자세히 보면은 그 등급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4개의 등급이거든요. 1등급, 2등급, 그다음에 이제 5등급, 6등급. 이외에도 많은데 우리 기계에서 그 배선할 때 그리고 뭐 케이블 트레이나 이런 거 포설할 때 쓰는 케이블들은 이 정도예요. 이 4가지 정도. 그러니까 고정 배선을 할 때는 1등급이나 2등급을 쓰는 거고 약간 이제 움직이는 우리 그 로봇 팔 같은 거 쓰려 그러면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유연성이 뛰어난 5등급이나 6등급을 써야 돼요. 자켓이 있어서 좀 여러 번, 그러니까 안에 이제 내부 그 코어가 다심이잖아요, 이게. 다심인데 그게 아주 그 파인 다심이에요. 파인.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가늘어요, 더. 같은 뭐 10스퀘어여도 1등급이나 2등급은 몇 가닥 안 들어가 있고 5등급, 6등급만 돼도 굉장히 그 가늘게 해서 넣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휘임성이 플렉서빌리티가 되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싱글 코어일 때, 멀티 코어일 때. 뒤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네요. 예. 그 60228을 보시면 되는데 예, 거기 가서 보면 1등급, 2등급 우선 특성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10스퀘어다 그러면은 킬로미터당 1.835옴. 이게 이제
저항을 말하는 거야. 이제 플레인 할 때 메탈 코티드 돼 있을 때 그 도선도 이렇게 그냥 누런 구리선이 보일 때가 있고 코팅이 돼서 약간 그 뭐예요? 은색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코팅돼서 이제 구리색이 아닐 경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그 스킨 효과에 의해서 그 가는 선에만 이렇게 써요. 메탈 코티드는. 그리고 이제 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굵은 거에도 쓰고 알루미늄은 이제 열이 나는 경우라서 이렇게 두꺼운 거에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장률이 좋고.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배선을 할 때 이 1, 2등급으로 하거든요. 2등급으로. 그러면 이제 도선의 그 카퍼 컨덕트의 피지컬 프로퍼티를 알아야 돼요. 전도도를. 그러려면은 이 상온에서 이 킬로미터당 몇 오음인지 이 특성을 알고 있어야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지연 속성이 이 기준에 넘냐 안 넘냐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 기준표가 있어야. 중요하죠? 자, 요건 이제 클래스 2. 우리가 이제 보통 싱글 코어로 클래스 2 스트랜디드 컨덕터 싱글 코어 요걸 많이 쓰죠. 내부 배선할 때. 멀티코어 케이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스트랜디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4스퀘어다 그러면은 구리일 경우에는 7가닥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7가닥. 그 다음에 서큘라 콤팩티드 타입은 6가닥. 그리고 이제 저항은 이제 이런 식으로 킬로미터당 몇 오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클래스 2는 이제 구리는 전도도가 더 이제 뭐 7가닥으로 하면 되고 근데 이제 클래스가 높아지면 이게 더 많아지죠. 그죠? 클래스 5하고 6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봅시다. 클래스 5하고 6을 여기다가 더 하진 않았네요. 내부에서 이제 싱글 코어 컨덕터를 보면은 이제 다심이잖아요. 여러 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하나 세보는 거예요. 뭐, 일스케어 배선 많이 하죠. 이제 7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7개. 보통. 이게 이제 클래스 5나 6이 되면 7개부터 더 많이 파인하게 들어가요.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굵으면 굵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킬로미터당 저항이 클래스 2보다 확 떨어져요.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대신 비싸죠. 그래서 도선이 이렇게 이제 배선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닿아도 되는 클래스 5나 클래스 6은 자켓이 있어요. 사람이 닿을 수가 있고 외부로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클래스 5, 6. 아까 그 4스퀘어만 보더라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킬로미터당 4.95 오음이죠. 4스퀘어가 1스퀘어로 볼까요? 19.5 오음. 여기는 이제 18.1 오음. 얘가 더 저항이 낮네.
10스퀘어로 한번 볼까요? 1.915옴. 2.835. 클래스 2가 더 저항이 낮네요. 클래스 5보다. 6도 그런가? 1 한번 보면 19.5. 이거 똑같네요. 10스퀘어 1.91, 1.91 똑같네요. 300 0.0641. 0.641. 아, 얘네는 클래스 5하고 6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근데 확실히 클래스 2가 저항이 작네요. 100스퀘어 한번 볼까요? 120스퀘어 0.161. 120 0.161. 아, 확실히 얘가 더 저항이 낮네요. 클래스 2가. 그죠? 클래스 5하고 6이 이제 그 전도도가 좋다기보다는 이제 그 가요성, 그러니까 이제 플렉서블 하니까 움직이는 이제 기구부에 사용하기에는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12.7절. 이게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카바가 돼 있어요. 폴리카보네이트로. 그래서 이제 보호 덮개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슬립링, 요건 이제 슬립링인데 이제 이거 슬립링이 이제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이게 뭐 한 500A, 600A 이렇게 흘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충전부가 이렇게 이제 좀 특별하게 이렇게 베어 컨덕터로 노출이 되거나 저련거리가 조립할 때, 이 슬립링 같은 경우에는 저련거리나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제작하는 부분들이라 민감하게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이 저련체하고 충전부하고. 이 버스바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노출된 거잖아요. 이걸 덮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조심해서, 아까 그 오버볼테이지 캐테고리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잘 해야 되겠죠. 예. 이제 여기 연면거리나 공간거리. 그러니까 그 664-1, 뭐 과도가제나 범주 뭐 1, 2, 3, 4 있었죠. 네, 이런 걸 잘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연면거리. 이런 이제 뭐 반도체 설비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런 전기 시설들이, 그러니까 이제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레일을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잘 따져줘야 됩니다. 자전거리나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좀 움직이는 부분들, 아까 같이 이게 슬립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움직이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얘는 그냥 전체적으로 노출이 돼 있어서 그런 거고. 이런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 전류 콜렉터들, 저장거리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와이어링 프랙티스는요. 저 이제 이게 내부 배선이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나마 이제 이 캐비넷 같은 경우는 그립을 잘한 케이스인데, 내부 배선을 될 수 있으면 안 보이게. 그리고 아까 같이 이제 웬만한 데들은 다 폴리카보네이트로 이렇게 막아 놓는 걸로,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와이어링 프랙티스는 이제
일단 중간에 막 이렇게 갈라지는 게 있으면 안 되고 포인트 투 포인트, 그러니까 단자와 단자 간, 터미널 투 터미널, 그리고 이제 결선도에 표시된 아이디, 식별 아이디, 단자도 다 식별하잖아요. 그거를 위배하면 안 돼요. 항상 터미널 투 터미널, 포인트 투 포인트, 그 개념으로 하고 하게 되면 안 보이게, 내부 배선이 안 보이게 덕트나 이런 걸 잘 써야 되겠죠. 보이더라도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로 이제 이렇게 투명 카바를 하는 거. 이게 보호 접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그 기능 접지의 이제 어떤 한 종류인 것 같은데, 그 배선할 때 이제 색깔은 AC는 흑색, 파워선은 그냥 흑색으로 하시면 되고, 제어 AC 제어회로는 적색, 그리고 DC 제어회로는 청색, 캐비넷 열었을 때 켜져 있는 부분은 오렌지색.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 이제 오렌지색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요 테이블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뭐 흑색으로 다 하셔도 되고, 이제 삼상 케이블 중에 이제 요 규정에 의해서 뭐 이렇게 갈색, 회색으로 인증이 난 경우에는 이대로 이 케이블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싱글 코어 컨덕터로 배선할 때는 AC는 이제 컨덕터는 흑색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케이블 자체가 인증이 난 경우에 이렇게 나거든요, 인증이.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보호도체는 이제 녹황색, 그린 옐로우 이렇게 돼 있으면 되고, 이게 프로텍티브 본딩 컨덕터네요. 요 표시가. 이제 프로텍티브 컨덕터는 이렇게 표시하고, 본딩 컨덕터는 이렇게 표시하고, 뭐 같은 얘기니까 이거보다는 이걸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그 기능 접지, 요것도 이제 기능 접지고요. 외부 덕트로 나가야 되는 배선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덕트가 메탈 덕트로 돼 있으면은 다 보호 접지 해야 된다 그랬죠? 이제 구동부에 이제 와이어링이 이제 그 문제가 생기지 않게, 구동부는 와이어링을 할 때 케이블 잡아주는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그런 거에다가 잘 움직이는 덕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체인처럼 무슨 체인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전선은 이게 워낙 여기저기 배선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접지 잘 돼야 되고 깔끔해야 돼요. 안 보이는 게 최고고, 내부 배선은 원래 보이면 안 돼요. 원래는 밖에서. 그러니까 안 보이게, 첫째는 안 보이게. 그게 안 되면 카바를 최대한 하고, 그게 안 되면 접지를 잘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 케이블이나 쓰지 않고 인증란 클래스 5나 6을 쓰고, 플러그 소켓, 뭐 와이어링 프랙티스는
뭐 읽어보면은 다 알만한 것들이에요. 모터. 모터는 이제 6003-4-1부터 뭐 쭉 있죠. 그래서 이 규격품을 써야 됩니다. 모터는. 인증 안 나오면 못 써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6003-4-1의 내용 뭐 인증 난 거를 써야 돼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냥 뭐 온도 보호 안 된, 인증 안 된 모터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요 규격으로 인증난 모터를 써야 됩니다. 자, 이제 뭐 이게 엔진 하나 좀 보자면은 이것도 뭐 모터죠. 어떻게 보면 얼터네이터가 들어가 있는 뭐 엔진 모터인데 이제 진동 같은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여기 댐퍼 같은 걸 이렇게 대놓은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음, 진동에는 도움이 되는데 도전적으로 이제 접지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접지를 하면 또 이제 진동 때문에 뭐 선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뭐 스트랩을 써서 해도 되고 실제로 이런 거 이렇게 띄워놓으면 접전속성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와이어링 기구적인 브레이크 소켓 아웃렛 조명. 네, 그림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뭐 삼성 트랜스포머인데 이건 단상 복권은 아니고 단권 그냥 슬라이닥스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뭐 저쪽 전원에 연결하고 뭐 상용 전원이든 뭐 서플라이 연결하고 이쪽으로 이제 부하 쪽을 연결하는 거죠. 슬라이닥스로 이제 조절하고 여기서 핵심은 배선을 막 이렇게 베어 컨덕터로 배선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안전하게 서로 이제 60309-1로 인증난 커넥터를 써서 연결한다. 표시. 이게 이제 전기 이제 기계지만 전기 캐비넷의 그 전기 안전 때문에 하는 거니까 번개 마크 다 기호 번호 있어요. 이걸 그대로 쓰셔야 되고 뜨거우면 이런 거죠. 이것도 번호 다 있고 자 이게 뭐 번개든 고온이든 원래는 이제 말로 써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직관적으로 좀 표현하려고 이제 이렇게 픽토그램을 쓰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 같이 워닝이 있고 이제 뭐 프로히비션 금지가 있고 또 코션? 예, 코션이 있고 정의하기 나름이긴 한데 다양한 표시를 제품에 표시할 수가 있어요. 해야만 해요. 시간 장치를 해야 된다, 잠궈야 된다. 뭐 메인 그 전원 스위치 끄고 잠글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그런 요구사항도 있어요. 그 초반에 앞절에 보면은 다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기술 문서.
이제 매뉴얼은 두 가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매뉴얼하고 정비 매뉴얼하고. 이제 수출해야 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정비 매뉴얼하고 정비 매뉴얼을 잘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제 사용자 매뉴얼도 잘 써야, 잘 돼 있어야 AS 컴플레인이 적을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매뉴얼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술 문서는 하여튼 그 면피를 위해서라도 어떤 이슈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거 잘잘못을 따지게 마련이거든요. 매뉴얼 같은 거에 잘 돼 있으면 그나마 안전장치라고 봐야 돼요. 돈 이렇게 안 들이고도 이제 이렇게 설명서만 잘 해놔도 좋습니다. 보통 기계가 고장나고 잘못되는 건 사람이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을,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매뉴얼하고 서비스 매뉴얼을 합본을 해도 상관없어요. 간단한 기계 같은 경우는 잘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잘 써놓으면 됩니다. 18절 검증. 정기시험을 몇 가지 해요. 접전속성, 절연저항, 내전압, 잔전전압, 이렇게. 그 다음에 기능시험, 이렇게 해서 레포트를 적게 돼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접전속성에 관한 거거든요, 이게. 차단기가 잘 떨어져야 되잖아요. 쇼트가 나면은 자동으로.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그 상도체의 저항이 얼마냐? 아까 그 60228 그 킬로미터당 몇 저항 얼마? 그 테이블을 보면 구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이걸 프로퍼티가 단면적 대비 이거 킬로미터당이니까 1m 계산하면 나오죠? 이렇게. 이제 이거를 유닛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1m 이렇게 유닛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배선을 차단기까지 4m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단락 전류가 얼마나 흐를 거냐.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게 기준 저항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4m에 대한. 물론 이제 앞에 분기에서 왔으면 앞에도 몇 m 있겠죠. 더 굵은 2.5스퀘어, 4스퀘어로 더 있을 수도 있고. 다 더하면은 그 외부에서 파워 서플라이가 돼서 단락이 돼서 여기에 흐르는 단락 전류가 계산이 돼요. 이 저항이 나오면서. 전압하고 저항을 알면 이제 전류가 나오니까요. 그 단락 전류를 여기 설치된 차단기가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차단기가 터지니까. 자, 이런 이제 접전속성은 접전속성 시험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제 이걸 왜 하냐? 취지가 뭐냐?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접전속성 시험이 어떻게 보면은 기계 전기 시험에 다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 이제 그 차단기가 동작을 사고 안 내고 잘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이렉트한 컨택은 잘 없어요. 만지라면 누가 만져요. 그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놓으면 되는데, 차단기가 동작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문제는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확인을 안 하면, 접전속성 시험을 안 하면 나중에 빵 터져서 사고 나도 당장 터트려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연락을 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접전속성 시험을 해서 이가 이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루프 임피던스를 이제 그냥 온사이트 상태면 파워 서플라이며 설치한 상태가
이미 결정이 돼 있다. 그러면 루프 임피던스를 재보면 돼요. 간단하죠. 접지 연속성을 뭐 추가로 해서 이렇게 루프 임피던스를 재서 적절하게 차단기들이 다 이제 돼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온사이트라기보다는 공장에서 다 만들고 시험한 다음에 보내서 이제 온사이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전 속성까지밖에 못 찍거든요. 그러면 접전 속성을 요 위에서 다 그 차단기별로 어디를 보호하려고 하는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단기별로 전부 다 접전 속성 시험을 해야 돼요. 그 차단기에 해당되는 부하 쫓아가서 거기에 이제 쇼트를 가정하고 거기부터 접전 속성을 재서 상도체의 저항값과 비교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 값이 목록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값들이 어 이제 좀 그 이 도체의 저항보다 도선의 저항보다 낮아야 된다. 그게 기본이에요. 뭐 절연저항 시험 이제 뭐 500V에서 1메가옴 이상 나오면 되죠. 500km 0.5구나. 아 50km. 아 여기네 1메가옴. 절연저항 시험이고요. 내전압 시험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죠. 이렇게 생긴 내전압기도 있고 이렇게 그냥 생긴 내전압 시험기도 있어요. 요건 이제 기능 시험. 뭐 잘 기계가 안전장치들이 잘 돌아가는지 해보는 거고. 아 이제 뭐 여러 페이지 한 156페이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204-1이 좀 범위가 넓은 건 맞아요. 기계가 좀 봐야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몇 가지 좀 전에 봤던 그 시험만 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러니까 막 그 안전성을 한다고 막 덤벼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핵심인가를 챕터별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조하시는 분들이 오버스펙을 하게 되면 다 돈이에요, 그게. 그리고 깜빡하고 별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깜빡하고 안 하는 수도 있어요. 그건 엄청난 데미지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60204가 볼륨이 많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이 각 챕터에 한두 가지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